어떤 책을 추천할까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접하는 책들이 대부분 이제 그 경제 경영 관련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상당히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최극단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 달리오의 책을 상당히 오래전에 그 구입을 해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이 책도 한번 추천해 보면 좋겠다라고 그냥 추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수지중앙지회 회원님들이 누구나 다 경제 상황이나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한번 추천해 보자고 그 추천하는 도서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추천했는데 의외로 이거를 선정을 하셨고 또 그 책들을 전부 구입을 하셔서 역시 그 경영을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는 조지 소로스하고 그 워런 버핏보다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그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 이유는 이 레이 달리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그 금융위기를 통해서 큰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제 올해 73세인 나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73세 되면은 그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데 그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워런 버핏도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레이 달리오도 지금 73세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투자 현장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태리계 미국인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아버지가 그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타 치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풍부한 그 집안을 잘하지 못했고 12살부터 골프장 캐디를 하면서 자기가 그 스스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한 사람이고요. 1975년도에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라는 그 헤지펀드 전용 투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사무실이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2000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 재산이 한 20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운용 자산이 한 2,000조 정도 되는 아주 큰 자산을 이룬 성공한 흑수저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멘토로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배워볼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된 겁니다. 그 레이 달리오는 항상 그 이 책의 제목이 Big Debt Crisis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부채의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는 위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실제 투자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이 빅 데프트라고 하는 큰 부채,
대형 부채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도 오고 경제도 화랑도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 화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해가지고 그 제목이 금융위기 템플릿이죠. 그 템플릿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유형, 형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는 부채가 경제의 화랑도 가지고 오고 또 경제의 위기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그 개념이죠. 이것을 이제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Big Debt Crisis Theory, 그래서 신용 주기 이론이다 라고 해서 레이 달리오가 그 확립한 그 경제 이론입니다. 이제 이것을 신용 주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용 주기 이론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전 세계의 그 지금은 그 통신 수단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금융 시장 또 그 일반적인 산업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의 그런 상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마켓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용주기 이론에서도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국가의 금리, 또 채권 수익률, 전 세계의 채권 수익률, 또 그에 따르는 전 세계의 채권 가격, 주가 지수, 환율,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큰 경제 사이클을 형성한다는 이론이 신용주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사이클 중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채권 그리고 금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그 레이 달리오가 쓴 책을 보시면 쉽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자료를 올렸는데 그 자료를 이제 열심히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 3장 정도 되는 크기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제 그걸 이제 단톡방에 올리려고 찾는데 못 찾겠어요.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하려니까 이게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자료 찾고 뭐 이걸 정리하고 하는데 거의 한 3시간 걸려서 그 3장을 만들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지쳐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수기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제 컴퓨터로 우리 임채종 대표께 가지고 가서 그 파일을 찾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때 깨끗한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 신용 이론의 그 구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독서 토론하기로 했던 책,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 서론 제 페이지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죠. 이 금융위기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부채 위기죠. 그러니까 그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 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신용이 낮은 사람도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주면 그 금융기관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은행에 예금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그 은행에 이렇게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막 그 대출을 크게 해주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자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개인에게 대출해준 채권을 담보로 제2의 대출, 제2의 차입 이런 것들 또 그 제2 금융기관은 제3의 대출, 제3의 차입 이렇게 이것을 아주 그냥 그 거미줄처럼 그 대출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군데서 그 채권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그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졌던 그것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죠. 그래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서프라임이라는 게 이제 그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서프라임에서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금융위기다. 이렇게. 근데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그 중앙은행이 나서죠. 이때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그 미국의 그 중앙은행인 FRB 의장이 벤 버냉키였는데 그 벤 버냉키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에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그 하늘에 올라가서 돈을 막 뿌리는 거죠. 달러를.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으면 헬리콥터 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니까 그 달러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찍을 수 있잖아요. 이 달러를 막 찍어서 풀었죠. 그래가지고 이 위기를 이제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그 놀라운 자기의 그런 그 금융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 금융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우리 책 6쪽에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아주 그 일정한 주기로 뭐 이게 10년설도 있고 뭐 20년설도 있고 그런데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되고 왔던 것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66년, 71년에는 그 브레튼 우드 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게 미국이 이 1971년 이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이거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태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못하겠다 하고 손든 거예요.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깨지면서 그 미국이 그 금태환 제도를 이제 포기하면서 왔던 금융위기. 그다음에 70년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와가지고 왔던 금융위기. 그다음에 78년, 82년에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과 불황으로 인한 금융위기. 그다음에 8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80년대 그 일본 경제 버블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일본이 이제 그 80년대는 아마 여러분들 그 내 나이가 된 정도면은 80년대에 그 일본의 그 제조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독보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 같은 거 다 일본 거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이제 미국의 그 특징이 GDP 기준으로 미국의 GDP의 한 50%, 45%에서 50%를 넘어서면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근데 80년대 이제 일본이
그 미국 GDP의 45%를 넘어서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뭐냐면 엔화를 급격히 상승시켜 가지고 일본의 그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뺏어갔던, 그것 때문에 왔던 그 위기가 이제 그 80년대 위기인데, 이게 그 뒤로 계속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왔는데, 이 부동산 버블이 깨지면서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80년대고요. 그 다음에 큰 위기가 이제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이 닷컴 버블이라고 그러죠. 그 컴퓨터가 이제 그 시간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금융 자료들 다 날라가고, 그다음에 그 핵무기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세계가 멸망할 거다. 이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이때는 그 IT 회사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IT 자만 들어가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던. 2000년 되면서 이제 급격히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던 그런 거. 그다음에 2008년도는 이제 최근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벌어졌다. 대개 보면은 뭐 10년 주기 정도로 이 금융위기가 반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이것을 이제 그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이런 것들 해결했는데, 이게 해결된 게 한 2011년, 12년 정도 해결됐다고 보면, 지금 또 10년이 되어져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유럽, 이쪽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버블이, 그러니까 그 세계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그 버블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게 터질 것이다. 언젠가 터진다. 이게 그 10년 주기로 보면은 이제 터질 때가 됐죠. 2022년, 23년 되면은 10년이 되니까 아마 그때쯤이면은 이 버블이 터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버블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그 태풍은 오고 있다. 태풍이 형성이 되어져서 지금 오고 있다.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터진다, 곧 터진다고 하는 거죠. 1, 2년 내로 이게 터질 것이다. 이거를 이제 레이 달리오의 그 금융위기 템플릿을 통해서 좀 알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책을 독서 토론하는 이유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그 조그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또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들인데, 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임채종 대표님부터 한번 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한번 그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기 전에. 돈이란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 부채도 일부 이제 자본으로 인식하기도 하잖아요. 부채 자체도.
그래서 그 돈, 쉽게 말해 내 수중에 있는 돈도 있지만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사업을 할 때는 오늘도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뭐 은행 부채는 제로예요. 저희는 이제 부채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 가능한 회사는 항상 은행이 만약 회수시키면 바로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은행 부채는 별로 없고, 은행 부채보다는 이제 세금, 국세청하고 이제 이슈들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화, 뭐 부채, 그런 것도 다 돈으로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이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돈은 다다익선인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많을수록 좋지만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면 돈이 적더라도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되면 괜찮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가정이 결국에는 회사하고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회사의 가계부를 제가 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쓰는데, 주로 이제 뭐 지출된 거 위주로 많이 쓰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써보면 이 돈이 많아도 보니까 똑같고, 돈이 적어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거 가면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통계 나오잖아요. 얼마면 적합하냐 사람에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나온 뭐 2억, 뭐 3억, 어떤 나라는 뭐 10억 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쓰는 범위하고 어떤 쓰고자 하는 욕구만 절제하면 돈은 뭐 적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쓰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이 필요하죠, 계속. 근데 그 부분만 절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되게 아마 우리 임채중 부회장 같은 생각을 돈에 대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뭐 점치는 그런 것처럼 변질이 되는데, 현대는 명리학에서는 재다 약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이 많으면 몸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재다 약신이다. 몸을 힘들게 한다. 근데 돈이 많게 하려면 몸을 강하게 해야 된다.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명리학에서는 돈을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으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많이 베풀면 많이 돌아온다. 이게 재다 약강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우선 먼저 많이 베풀어라. 그것이 돈의 개념이다. 명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레이 달리오의 책을 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부채가 우리의 경제, 특히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만 우리가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리, 그리고 그 금리가 우리의 실물 경제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톡방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올려드린 거 첫 번째 것을 한번 봐주시죠.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베이스 레이트라고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합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정책적으로 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다. 그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춘다. 금리를 낮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의미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푼다. 그 얘기는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인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수요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책적으로 낮추면 통화의 공급이 늘어나고 통화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산이 일정하다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불황으로부터 호황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반대로 경제가 너무 화랑이 돼가지고 이제 경제가 화랑이 되면 통화량은 일정한데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은 일정한데 경제가 화랑이 되니까 막 투자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그 통화량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그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고 실질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정책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실질금리죠.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달인가요? 그 금리를 올려가지고 0.75인데 지금 명목금리가 0.75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바로 실질금리를 산정하는 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대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면 이게 이제 실질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얼마인가를 알려면은 물가 상승률을 알아도 되고,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실질 금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미래의 실질 금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 실질 금리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래에 대한 거니까 미래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래의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의 실질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미래의 실질 금리가 내려갈 거다.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실질금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개념과 실질금리의 개념을 알고 우리가 레이 달리오의 책을 보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를 가지고 경제 상황을 조정을 해 가는데 먼저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에는 시장금리하고 시중금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 일반적인 국민들이 접하는 금리는 시중금리예요.
근데 시중금리에는 예금금리가 있고 대출금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금리는 금융기관 간에 적용되는 금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콜금리,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CD금리, CP금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중금리를 접하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실질금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면 자산 가치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와 관련돼서 세계 경제 동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보고 있는 게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근데 그 이틀 전인가 그 미국 중국의 그 헝다 그 부동산 기업이 부채가 350조인데 이거를 이제 갚지 못해서 디폴트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뭐 하루에 60포인트인가 우리나라도 주가가 빠지고 그랬는데 그 헝다 그 부동산 기업이 이제 중국의 그 2위 업체래요. 그래요. 규모가 부동산 쪽에서는 2위인 업체인데 중국 경제가 워낙 크잖아요. 지금 그 세계 2위죠. GDP 규모로 보면 미국 다음인데 중국 경제가 이제 워낙 커져가지고 350조 정도는 그 중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막 그 미국 주가가 500포인트, 600포인트 빠질 때 왜 빠졌느냐? 그 이유를 분석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년 내 최고치로 올라간. 그래서 그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던 거죠. 즉 그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질 금리가 미래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 금리가 미래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게 선반영되는 게 이제 그 금융시장이니까 이게 선반영이 돼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세계 그 경기 동향을 보실 때는 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시면 세계 경기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구나, 또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큰 안목을 이제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하도 하죠. 때로는. 그래서 그 팬데믹이 왔을 때 미국이 이제 뭐 급격히 막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0.5%까지 낮췄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보통 그 2.2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2.2 지금 우리나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그, 물가 연동 채권이 평균이 한 1.1, 1.0에서 1.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2.2에서 그 물가 연동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물가 연동 그 금리를 빼면은 실질 금리는 현재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 뭐 빠른 시간 내에 그 자산 시장의 붕괴가 올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도 하고 인하를 하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인하가 되고 또 시중금리도 인하가 되죠. 그래서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이제 그 현상이 오게 된다. 그래서 금리를 중앙은행이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그 경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만 특히 금융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금리가 과연 우리 그 실제 그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거기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해가지고 제가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주가와 부동산 같은 자산 그 시장이 화랑이 된다. 그래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해외 자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는 금리를 고정했는데 우리가 인하했을 때 얘기죠. 그러면 해외로 이제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서 돈이 나갈 테니까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되고 자본 유출이 일어나니까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 경쟁력은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 개선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은 경제가 이제 화랑이 되는데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그 버블을 형성하게 돼. 그래서 버블이 기준이 어디냐? 이거는 정확히 그 개념을 정리하거나 버블의 그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템플릿 이 주기가 대충 그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 그 경제를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한 금리를 낮추는 걸 적금 끝내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낮추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안 낮추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을 안 하고 FRB의 점도표를 보면은 뭐 2023년부터 한다 그러고요. 오늘 CNBC에 보니까 그 파월 의장이 그 기고한 글도 보니까 2023년에나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부터 한 10년 이렇게 보면 그 버블이 터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아까 인하의 경우에는 반대의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시중금리가 이제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예금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내려가. 그다음에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주가 부동산 떨어지고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금리가 높으니까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죠.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품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입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악화된다. 그래서 이것이 또 악순환을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통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가고 그 조정하는 가운데 이제 그 위기의 템플릿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레이 달리오의 아까 말씀드린 그 신용주기 이론이죠. 신용주기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금리의 변화가 우리 그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이것을 그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하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상관관계가 평균 한 0.6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년 만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높겠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0년에 비해서 낮은데 이 차이가 한 0.63 정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금융 위기가 온다. 그래서 요
차이를 한번 이제 쭉 제가 이거 만들 줄 몰라서 이걸 못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엑셀 잘하는 분이 계시면은 이거를 엑셀로 해가지고 10년 매일 10년 국채금리, 30년 국채금리의 변화를 쭉 대입을 해가지고 이 상관관계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엑셀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에게 제공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린 자료 두 번째 것을 보면은 이게 M2예요. 시중의 통화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 M2는 현금, 그다음에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의 금액을 다 합친 게 M2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그러니까 2021년은 아직 통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팬데믹이 왔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 그러니까 중요한 여기 이제 중국은 빠졌는데요. 이쪽에 이 네 중요한 경제 국가들, 여기다 중국을 합치면 이제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 중국을 뺀 이 네 개의 중요한 경제존이라고 얘기하죠. 경제존의 M2가 2020년만 7,350조가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시중에 풀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데, 이 부동산은 신화가 있죠. 그 부동산의 신화가 뭐냐 하면은 부동산은 확대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 이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부동산으로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 반포인가 보니까 실평수가 19평, 20평 이거밖에 안 되는 게 40억, 50억에 거래가 됐다. 실거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 바로 엄청난 M2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거 가지고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럽니다. 유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엄청나고요. 이 이유는 다 M2가 증가했기 때문에 있다. M2가 증가한 거는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0에서 0.25%죠. 유로가 마이너스죠. 일본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찾을 때 원금이 까집니다. 돈 관리 비용을 은행이 받는 거. 우리나라는 지난달에 금리 올려서 0.75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엄청나게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만 풀린 돈이 286조, 그러니까 거의 300조 정도가 2019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총 M2를 보면은 3,199조, 3,200조 정도의 현금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9조 2,898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19조 달러인데 1000배니까요. 1경 9천조가 되나요?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린 거죠.
유로존이 14조 4,920억 유로입니다. 일본이 82조 1,000억 엔이 이제 2020년도에만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풀려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연 실물 경제 또 금융 시장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생기는 버블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미국 페드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미국 중앙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금융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이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정부, 미국 국가의 공공 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 금융기관입니다. 로스차일드라고 영국의 아주 최고의 가문이 있죠. 최고의 부자. 근데 로스차일드가 큰 돈을 번 거 아시죠?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웠는데 프랑스가 이길 거다. 그때 나폴레옹이 워낙 출중했으니까 프랑스가 이기고 영국이 질 거다. 그러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될 거다, 영국이. 그래가지고 영국 국채가 거의 쓰레기예요. 이게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버릴 때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워터루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국이 이겼죠. 그래서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는데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하루 먼저 로스차일드 가문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영국 국채를 막 쓸어 담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영국이 진다고 해가지고 영국 국채가 이제 휴지가 될 거다 해서 뭐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뭐 그냥 주워 담았다. 근데 그 다음 날 영국이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국채값이 뭐 수천 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탄생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의 중앙은행 FRB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 몇몇 부자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개인 금융기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여기서 발권력도 달러 발권력도 갖고 있고 금리 조정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중앙은행을 통제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몇몇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털깎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털이 이제 막 잘 먹여가지고 털이 크게 자라면 털을 깎죠. 그래가지고 그 털을 이제 뭐 옷도 만들고 카페트도 만들고 이런 데 쓰거든요. 요런 양털깎기.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버블을 쫙 키워놓고 그 버블의 최정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양털깎기로 들어간 양털깎기가 뭐냐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제를 버블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을 아주 그냥 형편없이 낮춰놓는 거죠. 그래서 그 낮춰진 자산을 이들이 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몇몇 유대인들과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한다. 이게 이제 양털깎기라고 하는 건데 미국 중앙은행이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이 파월인데 파월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평균 물가제도는 뭐냐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해도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는 어떻게 듣냐면 아직 양털 깎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는 이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기를 하려면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금융위기가 올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혹시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CNBC에 가시면 파월 의장이 오늘 얘기한 것이 그 기사로 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2023년도까지 그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인플레이션 프로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프로스트레이트가 좌절이란 뜻 아니에요. 심리적. 이게 좌절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양털 깎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2020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아직 그 통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최신 자료를 제가 뽑은 거예요. 2020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제 뭐 양털 깎기를 시작한다고 하고 또 버블이 터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황을 잘 보고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인데 지난달에 금리를 0.25 BP 올려가지고 0.75%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는 2020년 기준 1조 6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게 그 19년도에는 세계 12위인가 그랬는데 3계단 올라와 가지고 이게 9위로 갔어요. 근데 9위로 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그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가 굉장히 화랑이 와서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 반도체 1등. 그다음에 그 전기차가 막 그 보급이 확대되고 있죠. 근데 그 전기차에 꼭 들어가는 게 배터리. 배터리 세계 1등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세계 1등.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세계 4위 정도 되는데요.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가전 세계 1등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이 GDP를 아마 세계다 올리게 하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9번째로 GDP는 큰데 인구는 뭐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굉장히 대단한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뭐 2019년, 2020년보다 지금 더 잘 산다, 더 풍요롭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와 금융 산업의 괴리 문제입니다. 이 괴리가 커지면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괴리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산다 그러고 뭐 경제도 성장 뭐 6%씩 성장하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풍요롭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가 오고 있는 아주 좀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얘기 아시죠? 그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그 탄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이게 위험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먼저 들여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나리아가 살아서 돌아오면은 들어가고
카나리아가 죽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나리아 아주 미세한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풍요롭지 않지? 그러면 그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총 부채는 이제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를 합한 거예요. 이제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정부 부채가 한 1,000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그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과연 중앙정부의 부채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공사들, 공사들. 이런 데에서 진 빚도 정부 부채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논란은 이제 뭐 전문가들의 논의의 영역이고, 우리는 정부 부채는 한 1,0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와 민간 부채를 합친 거, 이 민간 부채는 이제 그 민간 영역, 기업, 그다음에 그 기타 그런 영역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GDP 대비 217% 정도, GDP보다 한 2배가 좀 넘게 빚을 지고 있다. 요 가계부채로 이렇게 줄여서 보면, 요건 2021년도 거더라고요. 1,806조입니다. 그럼 GDP 대비하면 104.9%. 근데 부채 비율이 OECD 평균이 그 GDP 대비 125%고 신흥국이 이제 50%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OECD 그 회원 국가니까 GDP 대비 그 120%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쪽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와 민간 부채를 합친 걸로 보면은 위험하죠. 217%, 그러니까 125를 넘으니까요. 근데 가계 부채만 놓고 보면 지금 120%를 안 넘으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환이 불가능한 악성 부채에 있는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 같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부채. 특히 이제 2030이 뭐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49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현재 33조 원은 상환이 불가한 상태다. 그래서 이 7%니까 이게 이제 적립금 같은 걸 이제 은행들이 두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만약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 버블이 꺼지게 되면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고용도 줄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소득이 주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GDP보다 부채가 많다니까 굉장히 그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위태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2021년 9월 달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은 그 코스피가 한 2,210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420조가 됩니다. 이걸 합치면은 2,630조 정도 되죠. 요거를 그 우리나라 GDP, 작년도 GDP로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어서 나오는 지수를 버핏 지수라고 그래요. 이 버핏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벅스 허셔웨이라고 하던 그 투자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자기 재산이 아마 한 20조 될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그 중에 5천억, 우린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5천억만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고 나머지 19조 5천억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을 그 아까 명리학에서 재다 신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다 신강하는 사람, 돈을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버핏이죠. 근데 이 버핏은
시가총액을 GDP로 나눴을 때 그 125%가 지나가면 금융시장이 위험하다,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버핏 지수의 그 한계점이거든요. 근데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미국이 현재 318%예요. 버핏은 125%가 넘어가면 이게 버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18%. 그리고 워낙 지금 이제 이 주식시장이 그 파랑이다 보니까 미국이 20년 평균 버핏 지수가 180%. 그러니까 이게 좀 공포를 느끼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가 미국 전체 주식의 5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버블이 터진다 그러면 52%의 가계가 타격을 입는 거죠. 준비를 안 하면. 그러면 미국이 소비에 의해서 굴러가는 국가잖아요. 생산하는 거 별로 없죠. 전부 밖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죠. 아주 첨단 기술, 그다음에 국방 뭐 이런 것들만 생산하지 주로 소비를 하는, 소비로 이제 경제가 운영되는 국가인데 52%의 가계가 타격을 받는다?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뭐 기침하면 우린 독감 걸린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이 뭐 제가 대학 때 그 경영학 배울 때는 9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커져가지고 지금 아마 70, 80, 70%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중에 중국과 미국 합친 게 50%가 넘어요. 수출, 우리나라 수출에. 그러면 미국 가계가 타격을 받는다? 당연히 우리나라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고 이것이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개인들 주식 투자 열풍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 젊은이들 주식 투자 열풍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20%좀 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금융시장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편중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이런 데 대한 불평, 불만이 이제 정부에게로 향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현황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이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시장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레이 달리오의 책을 보면 훨씬 레이 달리오의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토론 때 레이 달리오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걸 좀 이 사람이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자기 회사에 분야별 파트별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자료, 정보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이 책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세세한 것까지 우리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 이 CBMC 모임에 참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하고 14일인데요. 10월. 좀 날짜를 바꾸면 가능한데 그때는 제가 좀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하고 계시면 그 다음 21일 날 와서 제가 같이 토론에 동참을 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